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구로부터 이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력은 우리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죠. 그런데 이 높은 데 올라간 물체는 그래서 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면에 도달을 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지면이 이제 우리에게 이 수직력을 작용해서 이 중력과 맞서서 정확하게 상쇄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직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수직력은 결국 물체로부터 나오니까 이 정체를 밝히려면 우리가 이 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체는 왜 그런 힘을 작용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봐야 될 겁니다. 자, 다른 예로 이 옆에 이 그림을 보면 이 여기 있는 이분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엽기, 보기에도 굉장히 무겁죠. 저 엽기는 그래서 상당한 중력을 받을 겁니다. 그 중력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걸 거꾸로 들어 올리죠, 위로. 자, 저렇게 이 사람이 이 무거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예, 무언가 이 중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 힘이 바로 이 오늘의 주제인 이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세상을 이 지배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까지 다 결국은 이 전자기력이 관련되어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물체가 작용하는 수직력 같은 것도 이 근원을 파고들면 다 전자기력이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전기력과 자기력, 그다음에 그래서 합쳐서 전자기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차례차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이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이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전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런 현상이 이미 발견이 되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그 예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풍선을 막 문지르면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머리, 그러니까 종이나 뭐 머리카락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당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 벼락이 치고 뭐 번개가 내리치는데 이 번개가 이 전기 현상입니다. 근데 이 두 개 굉장히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이 이 같은 현상, 그러니까 뭐 연결된 현상이라는 거, 이 단번에는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랜 그 연구를 거쳐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게 결국 물질이 일으키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질의 특성을 이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그 두 종류를 구분해서 이 양, 음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말로 부를 때는 이제 양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구분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이 여기 전기력은 당기거나 미는 힘이 다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력과 이 대비가 되는데 중력은 이 당기는 힘만 있었죠. 근데 전기력은 이 같은 전하 사이에는 미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하는 것이 이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에 부호를 줘서 이 양음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이 단번에 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알아냈냐 하면 이 그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특성인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아무 값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이 기본 전하라는 게 있어서 그 기본 전하는 결국 물질에 이제 나중에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나를 이렇게 다 밝혔는데 그게 거기에 보면
이 원자로 되어 있다 그렇고, 그 원자는 다시 이 핵과 전자, 다시 핵은 양성자, 중성자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양성자는 이 양의 전기를 띠고 있고, 이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이 기본 전하로, 그래서 이 모든 전하는 이 기본 전하의 정수배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물질이 다 원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작동된다라는 걸 표현할 수 표현한 뭐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현상이라는 게 이 고대 그리스 때도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알려진 거는 이 호박이라고 이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이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박을 이 모피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렀더니 그 주변에 있는 가벼운 물체들을 잡아당기더라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물체를 문지르면 뭔가 대전이 된다.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된다. 라는 거고, 그렇게 전하를 띠면 주변의 물체를 잡아당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 풍선을 문질러서 전하를 띠게 하면 옆에 흐르는 물을 이제 잡아당긴다 라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문지르면 저 풍선에 이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물을 잡아당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서 설명이 그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풍선은 문질렀으니까 저 풍선은 이제 이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저 물은 뭐 문질러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근데 풍선으로 끌려왔죠. 그럼 저 물도 전하를 띠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그러니까 저 물은 이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앞에 설명이 틀린 것이냐? 그럼 왜 이제 끌려오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 전하를 띤 물체를 이렇게 근처에 가져가면 이렇게 그 물질에 따라서 이제 이 전하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 물 같은 거는 이제 극성 분자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모든 물질이라는 게이 플러스 양전기를 띤 이 원자핵과 음전기를 띤 전자로 되어 있고, 이 전자들은 쉽게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이렇게 주변에 다른 전하가 오면 그 전자들이 이제 이동하거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같이 이렇게 극성 분자는 분자 자체가 재배열을 해서 이 전하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이 분자 배열을 통해서 그 전하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서 이제 전하는 지금 이거는 이제 당기는 힘만 보여준 건데, 이 잡아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같은 전하, 이제 다른 전하, 이런 두 가지 이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영상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기 현상의 발견도 역시 그 고대 그리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진에 있는 이런 이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돌이 그 그리스의 마그네시아라는 지방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마그넷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게 이 철이나 코발트 등의 금속을 잡아당기더라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석을 발견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걸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그 이 전기하고 비슷하게 이 자석 사이에도 이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한다 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것을 이제 자기력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있는 거는 이 전기하고 비슷하게 그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전하라고 부르는 건데, 그 전하가 음과 양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보니까 자석에도 이 두 가지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 그 한 극성을 이제 N극 또는 다른 극성을 이제 S극,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N과 S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전하와 달리 양음 이렇게 안 한 거는 이 나중에 이게 이 나침반 같은 데 쓰이면서 이 자석이 남북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 남쪽을 가리키는 쪽과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쪽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같은 극 사이에는 미는 힘이 작용하고 이 다른 극 사이에는 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은, 그러니까 이 자석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전하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 음전기와 양전기를 서로 분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래서 잡아당기고 밀고 이런 게 되는데, 이 자석은 그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 하나에는 반드시 그 두 부분이 같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분리하려고 이 자석을 둘로 나눠 봤더니 이 N극과 S극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분리된 부분에 각각 또 N극과 S극이 이제 존재하더라. 계속. 그래서 계속 잘게 나눠도 계속 이런 식으로 N극과 S극이 남아서 이 N극과 S극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이 전기력과 자기력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대에 와서 이 한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구도 자석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에서 이제 시작됐죠. 나침반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나침반이 일정하게 이제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더라. 라는 게 알려져서 결국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지구도 자석이어서 항상 이 지구의 자석 방향에 맞춰서 저 자석이 이제 정렬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현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보여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과가 자석에 붙을까요? 라는 걸 이제 실험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세못이 자석에 붙는 건 아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등등 이 자석의 몇 가지 이 성질들,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자석에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면 자석의 성질이 사라진다 라는 거, 뭐 등등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자, 또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그 이 중에 여러분들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이는 거는 뭐 무엇이었을까요? 예, 뭐 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궁금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인터넷 같은데 그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설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자석을 이제 열을 가했더니 이, 이 자석의 성질이 사라져 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석이라는 게 물질의 어떤 특성 때문에 생기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하고 이제 다 관련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이 자석이 될 수 있는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있다고 자석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물질 안에 이제 이 부분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잘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 열을 가하면 그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이 망가져 버려서 이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냥 그 중에 이제 그 성냥 위에 요 물질이 중요한데 그 성냥 머리를 뭘로 만들었느냐. 근데 그게 왜 불을 붙이기 전에는 자석에 반응을 안 했는데 불을 붙이고 나서는 자석에 반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연소가 된다라는 건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거죠. 산화되는 거죠. 이렇게 이 특정 물질이 이제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가 되고 나면 이 그러니까 자기적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음극선 모니터는, 이 모니터는 여러분들 세대에는 모르는 이제 구시대 유물 같은 걸 텐데, 그 옛날에 이 음극선 모니터라는 건 음극선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를 이렇게 빔으로 쭉 쏘는 겁니다. 이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니터 근처에 자석을 가까이 대니까 화면이 변형되는 이유는 그 전자들이 길이 막 멋대로 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 이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전하를 띤 이 입자들은 자기장 근처에, 그러니까 자석 근처에 가면 이 힘을 받아서 이 방향이 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그 다음에 그 질문과 답변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와 자기라는 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 크게 뭐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이제 무역 같은 거를 많이 하고 하면서 그 즈음에 와서야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 연구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이 여기 있는 이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인데, 이 자기와 전기를 연구를 해서 이 자석에 관해서라는 이런 이제 책을 남겼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한 연구를 이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가 자석임을 이제 입증한 거죠. 근데 이게 당시 시대상과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과 구대륙을 오가면서 항해를 하려면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워낙 그 먼 바다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먼 길을 갈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연구라는 걸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잡는데 나침반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왜 그렇게 작동이 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지구가 자석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물체를 이제 문지르면 이 전기를 띈다. 그리고 전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잡아당기거나 민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럼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를 문지르면 어느 쪽이 양전기가 되고 어느 쪽이 음전기가 되고 뭐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이제 뭐 대전서열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이 양이 되고 음이 되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밝혀놓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연구들을 이제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이후에 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전까지 이렇게 문질러서 이 정전기 조금 생기는 거 가지고는 뭐 그냥 주변에 물체 좀 잡아당긴다. 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손을 대고 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이렇게 겨울철에 정전기 같은 것 때문에 스파크 생겨서 깜짝 놀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였을 텐데,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되려면 그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쉽게 만들어내는 이제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그래서 이 정전기를 잘 만드는 장치, 뭐 이렇게 이 유황 굴을 만들어서 이걸 회전시키면은 이게 전기들이 이제 잘 생겨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모으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런 정전기 발생 장치하고 그다음에 그 발생된 정전기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많이, 뭐 그러면은 뭔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전기를 대량으로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19세기에 나온 발명품인데, 윈셔스트 머신이라는 이 장치의 뭐 작동 원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모은 많은 양의 정전기를 가지고 이 과학 연구만 한 게 아니고 사람들 모아놓고 쇼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정전기를 모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방전을 시키면 뭐 손끝에서 불꽃 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약간 이 사람은 이제 짜릿한 느낌도 맛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주로 소년들을 뭐 전기 소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손잡고서도 이렇게 이 정전기가 다 흘러서
동시에 이제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 시연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지어는 이제 이런 걸 전문적인 이 쇼를 보여주는 걸로 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정전기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서 뭐 이거 정전기라는 것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특히 그 금속을 따라서는 이동이 쉽게 잘 되더라. 라는 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모아놓은 이 정전기를 이제 라이덴병 앞에서 본 그 축전기 같은 데도 옮겨 놓고 그걸 금속 쇠사슬로 이 밖으로 빼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흐르는 전하, 그러니까 이 전하가 옮겨 다니는 걸 이제 전류라고 하는데 이 전류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하가 흐르는 게 잘 흐르는 물질이 있고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더라. 그래서 금속 같은 것들은 다 잘 흐르지만 그 외 다른 물질들 대부분은 이 전기가 전하가 잘 흐르지 않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이제 도체라 그러고 이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절연체 또는 이제 부대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더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도체와 이 절연체 중간쯤 전기가 흐르는 이제 반도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등등도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옮겨 다니는 전하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이런 걸 연구하게 되는데 이 기폭제가 됐던 이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탈리아의 의사였던 갈반이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개구리 뒷다리, 그러니까 떼내가지고, 그럼 이제 뭐, 떼냈으니까 이게 뭐, 죽었다고 봐야 되나? 여하튼 뭐, 그렇지만 다리는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하는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구리판과 아연판을 가져다 댔더니 이제 다리가 반응을 하더라라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실험 영상을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계속 얘기를 이제 해보죠. 예, 좀 무서운가요? 징그러울 수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이 살아있는 개구리에서 떼낸 다리를 가지고 저렇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왜 저게 이렇게 그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이 갈바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개구리 뒷다리가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체 전기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이걸 확장하면 결국 살아있는 동물, 뭐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갈바니는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바니의 주장에 이 반박을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볼타라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볼타는 그 개구리 뒷다리 그 자체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뭐 구리와 아연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리판과 아연판이 이 개구리 뒷다리에 있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으니까 화학적인 물질이 있으니까 그런 거와 반응을 해서 거기서 전기가 발생을 한 거고 그 전기가 이제 개구리 뒷다리에 흐름으로써 그 개구리 뒷다리가 전기에 반응을 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그러면
개구리 뒷다리 말고 다르게 정말 화학적으로도 이렇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도를 한 끝에 진짜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볼타 전지입니다. 이 볼타 전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이 볼타 전지를 이제 직접 제작하는 영상을 하나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볼타 전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죠. 이 볼타 전지의 발명은 그 이후의 전기 현상을 연구하는데 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이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발명품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과학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전지라는 것이 전류를 꾸준하게 흘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전류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곧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누구나 막 저 볼타 전지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연구소 같은 데서는 저걸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서 이 굉장히 센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거를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그림에도 있지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볼타 전지가
이 발명된 게 바로 이 19세기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19세기 이후에 이 전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이 19세기에 이 전자기 혁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전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볍게 전기를 쓸 때는 이런 이 전지들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지는 뭐 그 여기에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뭐 1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근데 1차 전지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이런 화학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 여기 보면 뭐 건전지, 알칼리 전지, 수은 전지, 리튬 전지 이런 거 등등을 이제 1차 전지라고 그러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이 전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장을 했다가 이제 그걸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지를 이제 2차 전지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이 납축전지인데 지금도 이 대부분의 이제 그 차량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차 시동 걸거나 하는데 이제 이 전지가 쓰이고 이 충전은 이제 차가 가면서 발전기 돌려서 충전을 한 다음에 시동 걸 때는 저기 있는 거 꺼내서 시동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새는 그러니까 뭐 저 납축전지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리튬 아이온 폴리머 전지 같은 게 대부분의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2차 전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는 이 그 기호로는 그 그림이나 이런 걸 이제 그러면 회로도 같은 거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 여기 전지가 있는 거구나.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한번 다시 언급하겠지만 좋은 전지 만드는 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 19세기에 볼타가 만든 저 볼타 전지가 이 전자기 현상을 연구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볼타 전지가 등장해서 이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 전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시작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류가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를 이 그림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흐르는 전류가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전기를 많이 흘리면 스파크가 일잖아요. 근데 그 스파크를 잘 일으키면 그게 그 스파크 하면서 이제 이 빛도 나오죠.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 밝은 빛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제 그 아크 등이라는 그런 형식의 이 등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낼 수 있다는 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19세기 초에도 굉장히 유용한 거였죠. 왜냐하면 밤 되면 어두워져서 활동을 못 하는데 그거를 밝힐 수 있다면 뭔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새는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조명 켜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인간에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다 해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밝은 밤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효율적인 이제 그 등은 없었는데 그 아크 등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전기 쓰는 거에 비해서 이 빛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워낙 이 밤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밝은 아크 등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에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요.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게 돈이 되겠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전기를 적게 쓰면서 빛을 더 많이 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 등등을 하다가 이런 걸 발견한 게 이제 에디슨이었던 거죠. 그 외에도 뭐 지금도 이 조명 어떻게 빛을 잘 내느냐 이런 거 중요하죠. 지금은 다 이제 거의 LED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명하는 시대로
건너왔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또 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전류를 흘려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열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전열기 뭐 여러분들도 다 익숙하죠.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또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전류를 흘려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전동기라는 것이 이 전류를 흘려주면 저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거 이제 이 회전을 시켜주니까 저 회전시키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증기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던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산업이 이제 그러니까 기계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는데 그 전동기라는 게 등장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또 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결국 이 보면 여기 그림에도 보면 이 자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기를 흘려주는 거죠. 결국 이 장치 자체가 전기하고 자기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깨닫기 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가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전기와 자기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전류라는 게 등장함으로써 결국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이 다른 현상이 아니고 연결된 현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중요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전기 현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아왔지만 근대에 와서 이제 차츰차츰 조금 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자석하고 자기력의 연구는 뭐 그렇게 큰 이제 그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19세기가 될 때까지도. 근데 이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전지가 등장하고 이 전류에 대해서 이제 그 전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전자기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를 이제 전자기 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물리학에서 이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 현상은 우리의 이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 물질의 이해까지 이어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알아낸 게 뭐냐면 결국 이 전기와 자기는 하나로 연결된 현상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앙페르는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전기와 자기가 연결된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패러데이는 그 반대로 그래서 도선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다 통합해서 이 전자기 법칙을 완성한 사람이 이제 맥스웰입니다. 그리고 이 맥스웰은 이 전자기파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고 뒤이어서 헤르츠가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고 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라는 게 이 물질 세계 또 물론 인간 세계를 포함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응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기 없으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 전기 에너지는 인간에게 사용이 가장 편리한 에너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밝혀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끼리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정전기력에 대한 법칙을 이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근대 과학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이 뉴턴이 운동에 대한 이해,
가져온 이 뉴턴 역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력의 이제 작용, 중력을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행성의 운동,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력이라는 힘에 대한 자세한 이제 연구가 됐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이 전기력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력은 정확하게 어떤 법칙을 따르는가를 여러 사람이 연구했는데, 그게 이제 그 가장 제대로 그 법칙을 이제 완성한 사람이 18세기에 이제 쿨롱이라는 분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정전기력 법칙을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두 전하 사이에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형태를 보면 중력 법칙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건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다만 질량 대신에 이제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하가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다 가능하다. 중력은 당기는 힘만 가능한 데 비해서 다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세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중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다.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예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우리 원자를 보는 걸 거예요. 원자 자체가 이 양전기를 띤 핵과 음전기를 띤 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하고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를 해보면 전자기력이 뭐 한 10의 40승배인가 그 이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자 세계에선 중력은 뭐 거의 무시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힘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물질을 다룰 때는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두 전하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던 거를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개념을 이제 맨 처음 도입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입했냐면, 그 앞에 쿨롱의 법칙에 보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하가 있고 전하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힘이 작용한다는데, 근데 이게 뭐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뭐 연결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힘은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를 하다가, 그래서 이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가 있는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걸 만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도 여기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놨죠. 여기 보면 처음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가 있는 주변 공간에 뭔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게 전기장이라는 게 이제 생긴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전기장 안에 전하가 놓이면 힘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이 전하가 전기장에 놓였으니까 힘을 받는다가 되죠. 그러면 결국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힘을 받는다가 되는데, 뭐 그러면 이 앞에 쿨롱의 법칙하고 다를 게 없죠.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건데, 뭐 일단은 다르게 표현한 거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전기장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그냥 그 쿨롱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계속 이거를 이제 쓰고, 그 후에 이제 전기나 자기장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법칙을 쓰고 나니까 저 전기장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공간에 진짜로 뭔가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전하가 주변 공간에 전기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그 전기장에 의해서 이 다른 전하에 힘을 가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을 기술하는 거고, 중요한 이 개념적인 도약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이 전기와 자기의 법칙을 쓸 때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지고 이 전자기 법칙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된 전자기 법칙을 이제 물론 한 사람이 다 발견한 게 아니라 앞에서 차례차례 여러 사람이 발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게 한데 모아서 통합한 사람이 이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분이어서 이거를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맥스웰 방정식 안에는 그러니까 이 그 몇 개의 법칙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걸 통합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법칙이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쿨롱의 법칙과 동등한 겁니다. 그냥 여기 보면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은 그럼 무엇이 만드느냐? 근데 그 자석이 만들죠. 근데 그 자석은 이 두 개 N극과 S극이 항상 합쳐 있죠. 근데 그거는 떼어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자기 홀극, 그러니까 분리된 N극과 S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같이 있어서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전하 플러스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두 개 합쳐서 만드는 전기장하고 비슷한 그런 식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게라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약간 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앙페르의 법칙인데, 이 앙페르의 법칙은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줬더니 그게 이제 자석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응용한 게 결국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고 그 옆에 다른 자석을 두면 서로 밀어내거나 잡아당기거나 하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회전을 시킬 수 있고. 이게 이제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패러데이, 앞에 그 전기장과 자기장을 도입하신 분이 발견한 이 법칙인데, 이거는 이 앞에 거하고 조금 이제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앞에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데, 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더라. 그러면 내가 자기장을 바꿔줌으로써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에 놓인 전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럼 그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장을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변화를 시켜주면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죠. 그럼 내가 일을 전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쳐서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앙페르의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장이 전기장을 이제 만드니까 반대로 전기장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고, 그런 거를 하나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통 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4개의 식으로 요약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 가우스의 법칙 또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이 내용이 여기 로우라는 게 전하 밀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 여기 보면 자기장을 만드는 전하에 해당하는 자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요거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앙페르의 법칙인데, 거기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할 거다라는 걸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맥스웰 방정식이 워낙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전기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워낙 기본이 되는 중요한 방정식이라 이게 뭐 워낙 널리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활용품에도 이걸 이제 새겨놓고 이런 거 이제 쓰는 이제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머그컵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진짜로 파는 겁니다. 이게 유아용 이 턱받이에도 이렇게 일찍부터 이 전자기 법칙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팝니다. 앞에서 이 완성된 형태의 전자기 법칙을 설명을 했죠. 근데 결국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법칙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라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을 앙페르의 법칙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앙페르는 아닙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웨르스테드라는 분인데, 이 고등학교의 이제 과학 교사셨어요. 근데 그 학생들 앞에서 이제 과학 실험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 이제 전지에서 이게 전류를 흘렸을 때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상들을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다가 우연하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놔두었던 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보니까 결국 이게 이 전류가 흐르면 이게 도선이 자석이 되더라 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실험을 해보자 라고 그래서, 그럼 전류를 얼마나 흘리면 자기장이 얼마나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실험을 하신 분이 여기 있는 이 비오와 사발이라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정확한 전자기 법칙을 이제 수학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앙페르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 자체는 이제 이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자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영상, 그리고 그러면 그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유용한 걸 만들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유용한 게 이제 전동기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 자석과 자석이 밀어내거나 당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힘을 작용하고 이제 일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이 영상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 자석이 돼서 그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는 그 효과에 의해서 확 밀려나는 거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자석과 이 전류, 그러니까 전지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이 간단하게 회전하는 장치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 역시 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그러니까 그럼 다 자석을 밀어내겠죠. 이렇게 그 구리 이 코일이 거기로 이 전기가 흐르면서 그 안이 이제 이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지 앞뒤에 달아놓은 자석을 밀게 돼서 이렇게 기차처럼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장치들은 여러분들도 직접 제작해서 정말 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와 자기를 연결하는 이제 두 번째 법칙인 이 패러데이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의 내용은 이 자석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장이 변하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데 기여하신 분이 여기 있는 이 패러데이와 이제 헨리라는 분인데, 그 중에 이제 이 패러데이가 이 공로가 훨씬 크니까 이제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코일을 이렇게 이 도선을 감아 놓은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코일에 내가 이렇게 전기를 흘리면, 전류를 흘리면 이 코일이 자석이 되죠. 이게 이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류를 흘리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자석을 가져오면, 그러면 이게 자석을 가져오면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이제 아무 일 안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나는데, 내가 이 자석을 움직이면,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게 이제 이 패러데이의 발견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자석을 넣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이 자석을 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전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흘렀다가 반대쪽으로 흘렀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약간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전류를 이용해서. 그럼 그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결국 자석을 움직여서 이게 전류가 흐른 거니까 이 자석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을 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시 그 전기 에너지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석을 움직이면 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도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봐야 여러분들도 믿음이 더 가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have a coil where wire is wrapped around many times, and a device here to measure electricity. This device is called a galvanometer. The needle will move ei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depending on which way electricity flows. I will start by taking the north side of the magnet, which is painted red, and move it into the coil. When I do this, the current flows in such a way that the needle moves to the right, but then stops. If I pull the magnet out, it moves the other way. The secret is to change the position of the magnet relative to the coil. That's when we get the current. If we stop moving, it doesn't matter where the magnet is, the current reduces to zero. The secret is the change of the magnetic field set up by the magnet inside the coil. When the coil sees the magnetic field come and go, it responds. Now we're going to do an experiment that looks at the two poles of a magnet. The magnet consists of a north and south pole. On this magnet, the north pole is painted red, and the south pole is the clear color. Now, what I'm going to do is take the north pole, the red, push it in, and notice that the needle moves to the right. When I pull the north pole out, the needle moves to the left. North pole in, north pole out. Watch what happens if I use the south pole.
south pole in, south pole out, we have the opposite effect. South makes it move to the left. When I come out, it moves to the right. North pole moving in, moves to the right. When I come out, moves to the left. To generate alternating current, we simply move the magnet back and forth periodically. 이 자기장이 변하면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 패러데이의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을 이 발전기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간이 발전기의 사진인데요. 근데 사실 이 발전기는 그 앞에서 본 전동기하고 똑같습니다.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그 전동기를 손으로 돌려주면 이 전동기에서 전류가 이제 만들어져서 흐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간이 발전기 말고 우리 지금 세상은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이 전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역시 발전기도 규모가 굉장히 커야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아마 그 수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발전기 규모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장치, 발전기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된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 중요한 이 현상에 이 전자기파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존재는 그 맥스웰이 그 전자기 법칙,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이제 다 완성한 후에 발견을 한 것인데, 이때 맥스웰이 이 패러데이 법칙의 이제 반대 현상,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 변하면 이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이제 추가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근데 그 이 추가한 항하고 이제 패러데이 법칙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엮어 보면 이 전자기파라는 이 파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반대로 또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공간을 전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방정식에 이 해가, 그런 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빛의 속력이라는 거를 측정을 정확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빛의 속력이 워낙 빠르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그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이 빛의 속력을 잘 측정을 해놨는데, 이 맥스웰이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고, 그러면 그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그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이 전자기파는 진행 속력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다른 전자기 법칙들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해봤더니 놀랍게도 그때 구해놓은 그 빛의 속력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 빛도 전자기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파동인데, 파동에는 이 파장이라는 게 있고, 그 파장은 이렇게 그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 진동수는 이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이런 게 이렇게 진동수가 되는데, 이 진행 속력하고 진동수하고 파장의 관계는 이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하면 항상 진행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이란 진행 속력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파장과 진동수가 다른 여러 가지 전자기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길면 이 진동수는 낮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높고, 이렇게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미 파동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고, 이 파장이 이제
이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작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진동수를 가진 이 전자기파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맥스웰이 보기에도 그럼 다른 파장하고 이제 그 다른 진동수를 갖는 전자기파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른 그 파장을 이제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예측으로부터 이걸 진짜로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려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한 20년 정도 흐른 후에 이 헤르츠라는 분이, 여기 있는 하이니 헤르츠가 이 그 전파 영역, 그러니까 파장이 훨씬 긴, 그러니까 뭐 파장이 이제 수미터 되고 뭐 이런 영역에서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제 실험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헤르츠가 썼던 실험 장치인데, 이 전자기파를 이제 우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면 그 전기 스파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파가 섞여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이 전기 스파크를 만드는 장치가 일종의 이 진동 회로 같은 거여서, 이게 이제 공명 진동수라는 게 있고 특정한 이제 파장의 이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역시 이런 식으로 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똑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수신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신에서 이 떨어진 데서도 이쪽 한쪽에서 이렇게 송신하는 쪽에서 불꽃을 일으키면 받는 쪽에서도 불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파가 역시 빛과 마찬가지로 그 반사도 되고 그다음에 회절도 되고 간섭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파장이 굉장히 큰 긴 파동에서부터 굉장히 짧은 파동까지 다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찰, 그러니까 이 측정이나 뭐 이런 거를 해보면 그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전자기파가 이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게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 결과로 뭐 예를 들면 투과력이 굉장히 다르고 반사가 되는 방식이 다르고 등 해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기파, 같은 전자기파지만 파장에 따라서 다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고 그거를 주로 쓰는 영역과 뭐 이런 연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검출하는 방법도 이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름을 부르나 하는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긴 영역, 제일 긴 영역을 이제 라디오파, 그러니까 라디오 웨이브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는 보통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TV 방송 뭐 이런데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m를 기준으로 이 파장이 1m보다 더 짧고 뭐 이렇게 수 밀리미터 수준, 이 영역 정도 되는 데까지를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친숙한 전자기파일 수 있어요. 일단 집에 있는 이 전자레인지, 그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 그러죠. 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전자기파가 바로 마이크로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그 통신에 쓰이는 게 대략 그 진동수가 1GHz인데 이게 이 마이크로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이런 데도 다 마이크로파 영역에 이 전자기파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파보다 더 긴 영역을 이제 적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적외선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그 다음 영역, 이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건 뭐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감지하는 영역은 대략 이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작은 이제 영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백 나노미터 영역인데, 이거보다 좀 짧으면 이제 길면 적외선, 그
그다음에 파장이 더 짧으면 이제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이제 X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이제 이 몸 안에 뼈 사진 찍는데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그만큼 이 X선이라는 전자기파가 이 투과력이 좋아서 우리 몸은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뼈는 잘 통과를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뼈의 모습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정밀하게 이 X선을 검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조직의 사진을 찍어서 검진하는데도 쓰고 이러는 거죠. 근데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는 이제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거의 이제 방사능 영역에 들어가죠. 이런 건 째면은 이제 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물론 X선도 많이 째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는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강의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물질, 그러니까 원자를 만들고 그 원자들이 다시 이제 분자들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체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요번 오늘 수업의 주제도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전자기력을 다뤘던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력은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뭐 등등이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다 이 전자기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들, 뉴런이라고 부르는 이 신경세포들의 작동에 의해서 뭐 사고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내보내서 근육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신호를 전달할 때 이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합니다. 물론 이 말단의 이 신경세포끼리의 연결은 이 화학적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뭐 화학도 전자기력 쓰는 거기도 하지만 신호 자체도 대부분 이제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자기력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제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전자기력과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는 이 소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제목에서 궤도총이라고, 영어로는 레일건인데, 이게 그 전자기력을 이용한 신종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일건이라는 게 뭐고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하는 이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US military's most powerful cannon, the electromagnetic railgun, which can shoot up to 100 nautical miles at Mach 7.5 and impacting the target at Mach 5, using only energy as its propellant. The high-velocity projectile will destroy land, sea and air targets purely from its kinetic energy, rather than with conventional explosive warheads. So what is a railgun? Well, the EM railgun launcher is a long-range weapon that fires projectiles using electricity instead of chemical propellants like gunpowder. Magnetic fields created by high electrical currents accelerate a sliding metal conductor or armature between two rails to launch projectiles at 4,500 miles per hour. Basically, it shoots a big solid metal projectile at very high speeds at vast distances and does damage using kinetic energy, only using electricity to shoot. The railgun works by storing power for several seconds, generated from an external source, like a ship.
After the weapon is charged with some 32 megajoules of energy, its capacitors send an electrical pulse down two long rails, one negatively charged and one positively charged, generating an electromagnetic field that fires the projectile along the two rails at up to Mach 7. Using extreme speed, the warhead impacts with high kinetic energy, ripping a hole through whatever it was aimed at. The 25-pound projectile is a non-explosive bullet, like a big dart, inside an aluminium alloy casing or sabot, that falls away after the projectile leaves the barrel. The greatest advantage of an EM railgun on a naval vessel over traditional explosive round weapons is the safety aspect, as no propellant is required to fire the projectile, and no explosive rounds are stored in the ship's magazine. 이 전자기력만으로도 그 음속의 몇 배의 속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무시무시하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엄청난 전류를 흘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서도 보면 자, 이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의 케이블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이 배에서 이제 왜 이런 레일건 같은 걸 채택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죠. 일단 그 배에 많은 화약을 싣고 다니는 게 배의 안전에 조금 불리한데, 이거는 이제 이 대포를 쏘기 위한 화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대포 자체도 이제 화약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배에 이제 안 싣고 다녀도 된다. 전기만 만들어서 이제 쏘면 이 포탄을 쏘면 이제 이건 날아가서 워낙 이 속력이 빠르고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그냥 그 배 같은 거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개발해서 이미 이거는 이제 실전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네, 다음으로 이 에디슨과 테슬라 사이에 있었던 이 전류 전쟁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이야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발명가였고, 그 다음에 이 테슬라는 뭐 요즘 사람들은 이 전기 자동차 회사로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따온 이제 유명한 그 기술자였던 거죠. 근데 원래 그 테슬라는 이제 에디슨이 이제 그 전기 공급,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후반에 가면 전기 공급이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 전기가 워낙 쓸모가 많으니까 그걸 공급하는 게 이제 큰 돈이 될 거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디슨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전기 공급 사업이 커나가려면 뭐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뭔가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에디슨이 그걸로 생각했던 게 이제 조명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켜는 거. 그래서 이 전구도 이제 열심히 발명을 하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전기 공급을 하는데, 근데 이 에디슨이 생각했던 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공급하는데 공급 방식을 이제 직류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는 사실 에디슨이 세웠던 이 회사에 유럽 지사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워낙 유능하고 이러니까 결국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디슨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이 테슬라의 생각은 이제 직류보다는 교류로 공급하는 게 더 이제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디슨하고 뭐 그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아마 이제 에디슨이 가지고 있었던 좀 어두운 면들, 그러니까 좀 부도덕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이런 면들에 아마 이 감정적으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뭐 나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나와서 어느 쪽을 공급하느냐를 이제 가지고 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 테슬라를 이제 후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디슨이 만든 회사와 이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회사가 이 전기 공급을 놓고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직류로 공급하는 거에 이제 그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전압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필요한 데는 대부분 도시니까 그 도시에 공급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그 공급하는 이 송전선에서 이 전기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 발전소들을 그러니까 도시 바로 옆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로 발전 방식은 수력이 이제 이 많았는데, 그 수력 발전소를 도시 옆에 지을 수는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지으려면 이게 다른 방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류를 쓰면은, 그 교류라는 거는 이제 변압기라는 걸 써서 이 전압을 높이기가 쉽고, 이렇게 송전하는 데는 전압을 높이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교류를 공급하는 게 유리하다, 뭐 등등을 해서 했는데, 이 그런 이제 경쟁하던 시절에 이 옆에 있는 요 그림이 뭐냐면, 이 에디슨이 이제 교류라는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교류가 위험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 교류를 이용한 이제 이 전기 사형 의자라는 거를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이 채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 전기를 공급해서. 근데 딱 요 집행에는 딱 한 명만 이제 이 집행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실제로 이제 그 이 한 사람 이제 사형 집행자를 데려와서 했는데, 이게 뭔가 이 제대로 사실은 이게 실제로 쓰기 전에 사용을 테스트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실전에서 테스트가 된 건데, 생각외로 이게 바로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결국 계속 다시 하고 하느라고 이 사형 집행을 받았던 사람은 정말로 그 운도 없게,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계속 전기 고문을 당한 거죠. 당한 끝에 결국 죽긴 죽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그래서 곧바로 폐기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이제 그렇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경쟁에서 이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이제 이겨서 그 전기 공급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사로 넘어가고, 그게 그 이후로 지금도 이제 대부분 교류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양전기와 음전기의 그 방향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60Hz, 그러니까 1초에 60번 바뀌는 전기를 쓰고 있죠. 뭐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50Hz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앞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또 송전선을 아예 손실이 없는 초전도 선을 쓰자라는 것도 이제 제한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일부 채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쓰면, 근데 이거는 이제 직류로 보내야 되는데, 그 직류로 보내도 이제 충분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돼서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20세기에 이 문명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그 에너지의 그 공급이 확대된 거에 이제 영향인데, 물론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이 화석 연료라는 이거를 사용하게 된 걸 겁니다. 그렇지만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워낙 그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엄청나게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용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장 이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위치 에너지를 쓰는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를 쓰는 이런 화력 발전, 이게 이제 중심이었죠. 당연히 그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제 화력 발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그 화석 연료라는 게 워낙 그 효율적인 이제 연료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핵 발전소라는 것도 생겼죠. 이제 핵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너무 많아져서
이 기후 변화의 이제 주범으로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핵발전소는 이게 이제 사고의 위험,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등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뭔가 이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변화의 이제 가장 큰 틀은 이렇게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거죠. 태양광 발전도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태양 전지를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거울 같은 거를 써서 햇빛을 모아서 이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이제 이건 정말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 전지 발전이 아니라. 그 태양 뭐 하여튼 그거 외에도,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뭐 그걸 어디다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풍력 발전 이런 걸 전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이 인간이 쓰는 전기를 얻어보자라고 하는 쪽을 이제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문제라는 게 워낙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여서, 이게 간단하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다 그만두고 이 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기에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으로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들은 이제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 일정하게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발전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해서 이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현재의 기술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제 이 안정된 저장 장치, 뭐 공급 장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안 해놓고 이게 기존에 있던 발전을 없애면, 그럼 결국 에너지 값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에너지 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또 이제 좀 빈곤층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정책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얻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강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청중들이 이제 듣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는 그 영국에 가면 이 왕립 학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대중 강연 같은 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돈 내고 입장권을 사서 와서 이제 과학 강연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이 굉장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이 강연을 이끌었던 이런 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험프리라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험프리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많이 왔었던 거죠. 근데 그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 중에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티켓을 얻어서 이제 패러데이가 그 험프리의 강연을 듣고 거기에 너무 뭐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감동이죠. 그래서 나도 저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학 연구라는 걸. 그때 주로 이제 화학이나 전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이 험프리를 찾아가서 이게 이제 사정 설명을 한 끝에 결국 그 험프리가 이제 조수로 받아주게 되죠. 사실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학이지만 스스로 그래서 다 공부해서 결국 그걸 계속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왕립학회 이제 정식 교수가 되죠.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역시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험프리의 뒤를 이어서 이런 강연을 많이 했는데, 이 패러데이의 강연도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특히 이제 자기가 관여했던 전기에 관련된 실험, 물론 전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화학 같은 것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 등등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전기와 관련된 강연 가지고는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패러데이 법칙 같은 거를 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겠죠. 그래서 뭐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이게 자석이 돼서 주변에 나침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뭐 이렇게 검전기 반을 움직이고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불도 밝히고 뭐 그 화학 반응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근데 이런 걸 열심히 본 사람 중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그 강연 보여준 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데, 그렇지만 그 약간은 좀 애들 장난 같아 보이는 그런 실험, 그런 현상들이, 전기 현상들이 도대체 뭐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질문을 아마 한 사람만 한 건 아닌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답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그때 이제 해준 대답이 이 영어로 하면 What is the use of a newborn baby? 이라고 거꾸로 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의 쓸모가 뭐냐? 할 줄 아는 게 없죠. 당연히 그 애가 더 잘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만 비로소 쓸모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기 현상도 정확하게 그걸 보여줬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불과 150년, 그래서 이제 200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시간에 이제 전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못 사는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런 똑같은 질문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그 질문한 사람이 런던의 세무소장쯤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패러데이가 대답이, 이게 지금은 쓸모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이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거다라고 대답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문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나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두고 한번,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과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 그 사이의 관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